펑크가 나버린 자동차 바퀴. 월요일 아침, 조지는 월요일이 끔찍이도 싫다. 그는 집 앞에 세워둔 차를 쳐다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차의 바퀴가 처절하게 주저앉아 있었다. 사실 새삼 놀랄 일도 아니었다. 요 몇 년간 불행이 마치 시커먼 먹구름대처럼 조지의 인생 주변을 함께 미안. 인생 주변을 맴돌며 그를 괴롭혔으니 오늘이라고 다를 바가 있겠는가. 펑크가 난 채 주저앉아 있는 자동차 바퀴를 바라보는 조지의 얼굴은 짜증으로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제길, 왜 하필 오늘이야? 트렁크에서 스페어 타이어를 뒤져봤지만 그건 역시 펑크가 난 상태다. 아내가 잔소리처럼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여보, 그 타이어 좀 빨리 고쳐놔요. 나중에 급할 때 어쩌려고 그래요? 얄밉게도 집사람이 하는 말은 늘 옳단 말이야. 조지는 퍼뜩 이웃집의 데이브를 떠올리고는 그가 벌써 출근했는지 알아보러 서둘러 뛰어갔다. 데이브네 회사도 조지의 직장에서 그리 멀지 않으니 그 차라도 얻어 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팀원들과 중요한 미팅을 잡아놓아서 오늘 같은 날 지각하면 낭패인데 하필 왜 하필 오늘이야. 조지는 머릿속으로 중얼거리며 데이브의 차가 아직 있는지 살폈다. 그럼 그렇지. 데이브의 차가 벌써 집 앞에서 사라진 걸 보고 조지는 부르진 주먹을 허공에 내질렀다. 에이,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조지는 다시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이마에서는 땀이 줄줄 흘렀다. 그는 휴대전화 번호부를 뒤지며 누군가 부를 만한 직장 사람이 있는지 내까려봤다. 누가 있을까? 누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차를 몰고 이 시 외곽까지 그를 데리러 와줄 만한 사람이 한 명도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아내의 차를 빌릴 수밖에. 집 안으로 들어가자 하루를 시작하느라 부산을 떠는 가족들의 소리가 왁자지껄 들려왔다. 강아지는 뛰어다니지, 애들 아침 먹여 학교 보내려고 아내의 고함 소리는 쩌렁쩌렁 울리지. 한마디로 난리 법석이었다. 조지는 그 틈바구니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살금살금 발길을 옮겼다. 아빠! 아빠다! 딸아이가 어느 틈인가 달려와 조지의 허벅지에 양팔을 두르며 아빠 안아줘! 하고 덤벼든다. 조지는 딸 아이의 눈길을 피했다. 이번엔 아들도 달려왔다. 아빠, 빨리 농구하러 가요. 이런 사태를 피하려고 지렁이처럼 기어들어왔는데. 조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여지없이 파파라치에게 들킨 연예인 마냥 눈살을 찌푸렸다. 가족들은 늘 조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고 원하는 것도 많았지만 조지는 집에서라도 간섭받지 않고 되도록 혼자 있고 싶었다. 안 돼. 농구는 주말에나 하는 거지. 아빠 지금 출근해야 하는 거 안 보여? 조지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아내를 향해 SOS를 보냈다. 여보, 이리 와. 애들 좀 데려가. 젠장, 자동차 바퀴가 터졌단 말이야. 오늘 진짜 중요한 미팅 있는데 당신 차 좀 빌려줘. 다급해서 어쩔 줄 모르는 목소리였다. 그러게, 스페어 타이어 미리 점검해두라고 했잖아요. 아내의 세댄 목소리가 이어진다. 당신만 바쁜 줄 알아요? 나도 애들 학교 데려다주고 치과에도 들렀다가 샘이 동분병원에도 데리고 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오후엔 학부모 회의도 가야 하고요. 집안에서 당신만 제일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굴지 말아요. 잡다한 집안일 신경 써야 하는 건 나예요. 당신이 다 처리해 줄 거면 차 가지고 가든가 해요. 아내는 조지의 공격을 더 강한 대받아치기로 막아내는데 도가 터 있었다. 아니, 밥 벌어먹이는 가장이 하는 일보다 중요한 게 어딨다고 그래? 조지와 아내가 옥신각신 하는 동안 5개월 된 강아지 세미가 주위를 뛰어다니며 컹스컹스 짖어대는 통에 정신이 다 빠져나갈 지경이다. 조지는 개 목걸이를 와락 움켜쥐고는 거실 구석에 있는 개 방석 위에 세미를 털썩 던져놓았다. 대체 이놈의 개는 왜 그러는 거야? 귀찮게. 개새끼까지 왜 이래?
애들 앞에서 말 한번 잘하세요? 아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딸아이가 울음을 터뜨린다. 나는 세미가 싫은가 봐. 애까지 흘리고 정말 나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저기 정류장에 가서 11번 간선버스를 타고 가요. 막히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빠를지도 몰라요. 7시 반에 오니까 서둘러요. 아내가 절충안을 내놓았다. 뭐? 버스? 차를 2대나 놔두고 구차하게 버스라니. 에이 참 더러워서 할 수 없지. 오늘만 내가 참자. 조지는 속으로 투덜거리며 서둘러 가방을 챙겨들고 집을 빠져나와 불이 나게 정류장으로 향했다. 그가 숨을 헐떡이며 정류장에 도착함과 거의 동시에 11번 버스가 와 멈춰섰다. 아이고 조금만 늦었어도 놓칠 뻔했네. 조지는 숨을 고르며 버스에 올랐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입니다. 버스에 오르자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머금은 여자 운전사가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연배가 꽤 돼 보였다. 뭐가 행복하다는 거야. 가뜩이나 일진 안 좋아 죽겠는데. 조지는 속으로 투덜대며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운전사는 조지가 자리로 걸어가는 내내 그리고 자리에 앉은 다음에도 룸밀러로 줄곧 그를 지켜보았다. 조지는 자신에게 꽂히는 운전사의 시선이 거북하게 느껴졌다. 왜 저렇게 쳐다보는 거야. 요금도 제대로 냈는데. 조지는 거울에 비치는 운전사의 웃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했다. 아니 왜 계속 저렇게 실시대는 거야. 월요일 아침부터 뭐가 저렇게 좋다고? 손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운전사가 큰 소리로 물었다. 저 말입니까? 조지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되물었다. 네 손님, 제 버스를 타는 분들은 대부분 제가 아는데 손님은 처음 뵙는 것 같아서요. 메인 로드에 있는 NRG까지요. 조지가 마지못해 대답했다. 아하, 그 전구가 전광판처럼 세워져 있는 그 예쁜 건물을 말씀하시는군요. 네, 뭐 조그만 전구회사죠. 그만 좀 물어보지. 탕피하게 시리. 신문이라도 있다면 있는 척하고 얼굴이라도 가렸을 텐데. 조지는 차 안에 눈과 귀들이 모두 자신을 향해 있는 게 민망하고 싫었다. 자, 오늘은 어떻게 제 버스를 타시는 행운을 누리게 되셨나요? 행운은 무슨, 운이 안 좋은 거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조지의 표정은 여전히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자동차가 퍼져서 어쩔 수 없었죠. 평상시에는 버스 안 탑니다. 오, 그러셨군요. 그럼 가실 때까지 편안히 계세요. 버스도 그리 나쁘진 않을 거예요. 게다가 이 버스는 그냥 평범한 버스가 아니랍니다. 즐거운 출근길이 되실 거예요. 저는 조이라고 합니다만 선생님 성함은 어떻게 되시나요? 조지는 들릴 듯 말 듯 자기 이름을 웅얼거렸다. 제발 그냥 조용히 좀 내버려뒀으면.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조지는 말수도 적었지만 여간에서 잘 흥분하는 스타일도 아니었다. 기분 좋은 날에도 웃고 떠드는 일이 별로 없는데 생전 처음 타는 버스의 운전사와 수다를 떠는 게 익숙할 리 없었다. 조이라는 저 운전사는 자기 이름 마냥 뭐가 그리 기쁜지 연신 싱글대지만 조지는 사실 자기 인생에서 이제 더 이상 그리 즐거울 일도 기뻐 날뛸 일도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행복하다고 느꼈던 것은 먼 과거의 일일 뿐이었다. 조지는 생각했다. 저 여자한테 뭐 그리 근심 걱정이 있겠어. 나처럼 팀원들이 속 썩이는 것도 아니고 골치 아픈 일 처리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버스나 몰면서 미소만 날리면 되니까. 나에 대해서 시시콜콜 알지도 못하면서 날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지, 와이프랑 애들, 직장 상사랑 동료들, 실적, 마감일, 주택 대출금, 자동차 할부금, 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 내가 얼마나 지쳐있는지 알 리가 없잖아. 하지만 조이는 알고 있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매일 버스에 타고 내리는 사람들. 그녀는 그들을 얼핏 보기만 해도 금세 알아챌 수 있었다. 옷차림과 스타일도 다르고 나이나 성별 또 직업 또한 천차만별이었지만
조이는 그들로부터 한 가지 고통점을 포착할 수 있었다. 생명 없음. 터벅터벅 간신히 떼어놓는 무거운 발걸음. 마치 그들 안에 있던 어떤 불빛이 꺼져버린 듯 했다. 그 불빛은 가끔씩 기운을 내 희미하게 깜빡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전원이 꺼진 채 죽어 있었다. 그래서 조이는 그들을 암흑인간이라고 불렀다. 좀비처럼 걸어다니며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사람들. 목표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고 에너지는 더더군다나 눈꽃만큼도 없었다. 몸이 건조하고 힘겨운 일상이 그것들을 모두 빨아삼킨 듯했다. 그녀는 숱하게 보아왔다. 꿈꾸기를 진작 포기해버린 사람들. 낮에는 직장일로, 밤에는 집안일로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매일 그들의 불평불만을 들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도한 피로와 과도한 업무에 짓눌려 있었다. 조지씨, 알다시피 당신이 이 버스를 타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조이는 강하면서 부드러운 어투로 말을 건넸다. 모두들 그랬죠? 난 타이어가 펑크나서 우연히 탔을 뿐인데요. 조지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얼마든지 다른 그림을 볼 수도 있죠.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겪는 일들, 타이어가 펑크나는 것 모두 다 그렇죠. 단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실 건지 아니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그 까닭을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건지를 선택하는 건 우리들 각자의 몫이지요. 갈매기 꿈을 쓴 리처드 파크가 그랬나요? 그 어떤 문제거리도 당신에게 줄 선물을 함께 들고 오게 마련이라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걸 선물로 볼지 저주로 볼지는 우리의 선택이랍니다. 자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행복이 넘치는 성공 스토리를 만들지, 삼류 심파 드라마로 만들지는 사실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죠. 저도 TV 연속극을 좋아하긴 합니다만 제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진 않아요. 죄송합니다만 오늘 표정을 보니 조지 씨도 그리 올바른 선택을 하고 계신 것 같지는 않군요.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현명하게. 조이의 말이 끝나갈 무렵 조지가 내릴 버스 정류장에 멈춰섰다. 조지는 마치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듯 서둘러 버스에서 내렸다. 한마디 인사도 없이. 그러나 회사로 향하는 그의 발길엔 현명한 선택, 삼류 심파 드라마 같은 인생이라는 단어가 그림자처럼 계속 따라 붙었다. 참, 자기가 뭐라고. 알게 뭐야. 조지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며 그 말들을 애써 털어냈다. 다행히 미팅 시간은 아직 10여 분이나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조지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타이어 교체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까짓 거 한 10분이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다. 누구나 그렇듯 이런 시간이면 어김없이 초조함과 우울증이 밀려왔다. 극장 매표소 앞에서 줄을 설 때나 꽉 막힌 도로 위 차 안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순간, 슈퍼마켓 계산대 앞에서 다른 사람의 차례가 끝나기를 기다릴 때도 비슷한 느낌이 들곤 했다. 더군다나 조지는 줄을 고르는 운이 없었다. 금세 계산이 끝날 것 같아 그 줄을 고르면 꼭 가격표를 붙이지 않은 상품 때문에 점원이 뛰어가 확인을 하고 실랑이가 벌어져 매니저까지 나와 법석을 벌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마치 온 세상이 한통속이 되어 그를 괴롭히는 것만 같았다.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거야? 조지는 한숨을 푹푹 내쉬었다. 마침내 정비사가 씩씩한 걸음으로 카운터로 나왔다. 손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듣고 싶어 한 거예요? 하하, 물론 좋은 소식 쪽이 낫겠죠? 네? 좋은 소식이라고요? 펑크난 타이어가 뭐 요술이라도 부렸답니까? 네,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펑크가 안 났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 모델 자동차 회사에서 리콜 통보가 있었을 텐데 못 받으셨나요? 네?
브레이크 계통에 결함이 있어서 대대적인 리콜을 했었답니다. 설마 해서 들여다봤는데 조금 더 몰았어도 아주 큰 사고가 날지도 몰랐어요. 조지는 광고 우편물인 줄 알고 쓰레기통에 버렸었던 자동차 회사의 안내문을 퍼뜩 떠올렸다.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던 날이라 차근차근 들여볼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나쁜 뉴스가 이어집니다. 자동차 회사에 주문해서 결함이 보완된 부품을 가져오려면 좋기 2주는 걸립니다. 당분간 차는 여기 두셔야 되겠네요. 부품이 오는 대로 고쳐놓겠습니다. 아, 그래요, 거참. 그 순간 조지는 정비사가 들려주었던 좋은 소식, 어찌 보면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타이어 펑크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는 씻은 듯이 잊었다. 그의 머릿속에 남는 것이라고는 앞으로 2주 동안 차를 정비소에 맡겨야 한다는 것과 그 기간 동안 아내와 아침마다 실랑이를 하거나 잔소리꾼 운전사가 모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해야 한다는 것, 그런 짜증나는 나쁜 소식뿐이었다. 안 그래도 괴로운 인생에 괴로운 일이 또 한 가지 늘어간 것이다. 조지는 아내한테 정비소까지 데리러 와달라고 할까 하다가 걸어서 집까지 가기로 마음을 바꿔먹었다. 정비소에서 집까지의 거리는 3km 남짓. 요 몇 년간 그렇게 긴 거리를 걸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 기분 같아서는 걸어서라도 도망칠 곳이 있다면 어디로든 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어젯밤 아내와 한바탕 했다. 가뜩이나 냉전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2주 동안이나 차를 내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쩐담. 도대체 왜 나한테 맨날 이런 일만 생기는 거야. 조지는 속으로 투덜거렸다. 그의 인생은 모든 면에서 한계 상황에 다다라 있었다. 심한 말다툼 끝에 아내는 최후 통첩을 해왔다. 그녀는 결혼 생활이 지긋지긋한 의무감의 연속일 뿐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그 불행에 가장 크게 일조하는 사람이 바로 남편인 조지라고 했다. 아내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매사에 부정적이고 가족에게는 손톱만큼도 배려가 없는 조지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다고 했다. 앞으로는 변함없이 그 생활이 계속될 거라면 아예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끝내자는 것이었다. 아내와 처음 다툰 것도 아니고 부정적이라는 불평을 들은 것도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번엔 정말 심각했다. 아내는 조지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더 이상 미움과 원망 속에서 나쁜 기억만 쌓아가느니 차라리 사랑에 빠지게 했던 그 옛날의 조지에 대한 기억만을 아는 채 정리하고 싶다고 했다. 조지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싶지 않았다. 사랑하는 그녀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자신도 스스로를 어찌할 수 없었다. 조지는 어젯밤 처절한 무기력감을 느끼며 아내 앞에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다. 어느샌가부터 그의 삶은 꼬리 잘린 연처럼 방향을 잃은 채 헤매고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봉합을 해나가야 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그는 이제까지 문제가 생겨도 제법 꿋꿋이 헤쳐나갔고 특히 자신의 결혼 생활과 가족관계는 공고한 성처럼 무너질 리 없다고 믿었다. 이제까지 이처럼 철저한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마치 자기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자기 삶을 대신 살고 있고 자신은 그걸 어쩌지도 못한 채 지켜보고만 있는 기분이었다.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건만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약속이나 한 듯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나 있었던 것이었다. 발걸음을 옮기며 조지는 아침에 보았던 두 아이의 원만 섞인 얼굴을 떠올렸다. 아이들은 그가 살아가는 힘이었다. 남 부럽지 않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 애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내했던 조지였다. 명문학교에 보내려고 연봉의 상당액을 교육비에 쏟아부었고 남들보다 2배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책찍질했다. 그런데도 그는 집에서 낙제점을 받는 아빠다.
남들이 보기에는 번듯한 집에 사는 유복한 가정으로 보였지만 정작 조지의 가정은 삐걱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직장에서까지 조지의 형편은 썩 좋지 못한 상황이었다. 지난 분기 실적 평가에서 그의 팀은 바닥을 기었다. 이번 분기에 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팀장으로서 조지의 목도 온전할 리가 없었다. 그런데 끝간데 없이 가라앉은 팀의 사기를 회복시킬 묘책이 그에게는 없었다. 이대로라면 언제 직장에서 떨려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조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불만에 가득한 가족들, 최후의 카드를 내미는 아내, 칼날 위에 놓인 듯 불안하기 짝이 없는 팀. 이번 자동차 타이어 사건은 이 모든 짐더미에 압사당하기 직전인 조지의 등 위에 바늘 하나를 툭 떨어뜨린 형국과도 같았다.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 나 너무 힘들어. 조지는 하늘을 보며 버럭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다.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거야. 하고 싶은 게 그토록 많았던 내가, 할 수 있는 재능도 충천했던 내가, 회사에서도 앞날이 기대되는 총만 받는 인재였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들 이러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이 모든 걸 끌고 갈 힘이 내게는 없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단 말이야. 그는 금방이라도 고개를 끄덕여 줄 것만 같은 둥근 달을 향해 마음속으로 표효했다. 제발 누가 나 좀 도와줘. 제발. 사위는 고요했고 귀에 들리는 것은 자신의 숨소리뿐이었다. 그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말, 어떤 소리, 어떤 강렬한 빛, 뭔지는 모르지만 그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화요일 아침, 늘 그렇듯이 조지는 피곤하고 스트레스로 묵직해진 상태로 아침을 맞았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문제가 터져서 나를 골 아프게 할까 하고 고민하는 그였지만 최소한 한 가지 문제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터였다. 차가 고장날 일은 없을 테니까. 회사에 어떻게 가려고요? 오늘은 차 빌려줘도 될 것 같은데?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버스 탈 만한도 한데 뭐 운전사가 좀 이상해서 그렇지. 운전사가 왜요? 말하자면 길어. 나중에. 아내는 별일이라는 듯 현관문을 나서는 조지를 흘끗 쳐다봤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갈 결심에 운동화를 꺼내든 조지는 다시 한번 망연자실해졌다. 오랫동안 안 신고 처박아둔 운동화끈이 엉망으로 엉켜 있었던 것이다. 온갖 모양의 매듭으로 두세 번씩 꼬여있는 게 아마도 아이들이 또 장난을 쳐놓은 모양이다. 낑낑대며 한참을 운동화끈과 씨름하는데 불현듯 그 버스 운전사의 말이 떠올랐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현명하게. 누구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나 원참. 조지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도 사사건건 간섭해야 될 게 뻔하다. 현명한 선택, 삼류 드라마 같은 삶 운운하면서. 순간 기분이 불쾌해진 조지는 운동화를 벽에다 휙 집어던졌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씩씩대며 주저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조지는 현관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엉킨 매듭이 풀리듯 스르르 깊은 내면에서 또 다른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지, 바로 네가 지금 한심스럽게 짝이 없는 삼류 신파 드라마 속 아니야? 결혼 생활은 위태위태하고 직장에서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터에 차까지 고장나서 뚜벅이 신세에다가 운동화끈 하나한테도 태클을 당하는 비참한 너. 그랬다. 아니라고 반박할 자신이 없었다.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그의 삶은 좌초되기 일보 직전이었다. 가장 큰 지원자이자 멘토였던 상사마저 어제 최후 통첩을 했다. 이젠 더 이상 자네 바람막이가 돼줄 수 없네. 저도 짐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그동안 내가 자네 뒤를 많이 봐줬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쉽지 않아.
다들 자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니냐고 물을 때마다 조금만 시간을 주면 잘 알아서 할 거라고 내가 무마시켰네. 하지만 이젠 자네나 자네 팀의 실적이 나한테까지도 큰 짐이 되고 있는 상황이야. 내 자네를 아끼긴 하지만 이대로 좌시할 수 없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압니다만 조지는 힘없이 대답했다. 두고 보겠네. 선수는 입이 아니라 경기 결과로 말하는 거야. 조만간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라네. 여기서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될지 자네나 나나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조지는 자기 자신은 해고라는 등식이 성립될 날이 오리라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그 등식이 서서히 현실을 압박해 오고 있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 하지만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어.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도중 조지의 머릿속에 운전사 조이의 밝은 미소가 퍼뜩 떠올랐다. 그래, 뭐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어. 하지만 아직도 마음속에선 두 명의 조지가 갈등하고 있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언제 봤다고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잔소리를 해대는 거야? 자기가 뭐라고. 나더러 삼류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고? 상사한테 마누라한테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한 소리 들은 것도 모자라서 이젠 버스 운전사까지 나한테 감나라 배나라 해? 이러다 우편 배달부까지도 한마디 거드는 거 아니야? 어휴.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조지는 11번 버스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은근히 그 조이라는 운전사가 오늘은 또 무슨 말을 할까 기대가 되는 것은 왜일까? 버스에 오른 그는 슬쩍 운전석부터 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조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에 인사성도 없고 무뚝뚝하기 짝이 없는 웬 남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왜 안 나온 걸까? 조지는 그녀에게 퉁명스럽게 굴었던 게 왠지 마음에 걸렸다. 따지고 보면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하려던 것 뿐인데 내 인생이 삐걱거리는 게 그 사람 탓도 아닌데. 조지는 가는 내내 창밖만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버스 안에는 대화도 웃음소리도 활기도 없었다. 그는 어제 팀원들과 가졌던 미팅을 떠올렸다. 조지 자신도 변화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고 실마리만 찾아낸다면 뭐든 할 준비가 돼 있었다. 하지만 의욕적으로 준비해간 미팅 역시 별 소득은 없었다. 팀원들은 여전히 예의, 의욕 없는 침묵으로 일관했고 조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해봤지만 회의 분위기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조지는 자기 자신을 다시 추스렸다. 수요일 아침 조지는 일찌감치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벤치에 앉아 어제 일을 복기하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팀이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가도록 애썼지만 이번에도 팀원들은 현안 문제에 대한 대안이나 근본적인 대책을 도출하기보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논쟁을 벌이느라 시간을 허비했다. 일 진행도 그랬다. 하나가 좀 제대로 하나 싶으면 다른 팀원이 문제를 일으킨다. 더 나은 실적은커녕 터지는 문제를 수습하느라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모두가 문제투성이다. 마음 같아서는 전부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잘려도 내가 먼저 잘리겠지. 조지는 쓴 웃음을 지었다. 따지고 보면 팀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형편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들 중 몇 명은 조지가 직접 다른 팀에서 차출해온 우수 인재였다. 그 친구들도 나랑 똑같이 길을 잃은 거야. 딱히 뭐가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단단히 잘못돼가고 있는 내 결혼 생활처럼 말이야. 하도 깊이 생각에 잠기는 바람에 조지는 버스가 도착한 줄도 몰랐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환하게 웃고 있는 조이의 얼굴이 보였다. 그 표정을 보면서 조지의 얼굴에도 어느새 미소가 떠올랐다. 아니 이게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어요. 저도 못 볼 줄 알았는데요.
조지의 목소리에는 가벼운 반가움이 섞여 있었다. 어제도 같은 시간에 버스를 탔는데 안 보이시더군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조지는 조이의 근황까지 묻고 있는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게 제가 매주 화요일엔 일을 쉰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요양원에 계신데 화요일은 제가 하루 종일 아버지를 돌봐드려야 하는 날이거든요. 알츠하이머 때문에 아버진 거의 아무것도 기억 못하세요. 정말 정정하고 자상한 분이셨는데 이젠 당신 이름조차 잊으셨죠. 매주 뵙는데 딸인 저도 못 알아보신답니다. 조지의 눈에 눈가가 촉촉히 젖어들었다. 정말 유감이에요. 촉촉히 눈가가 젖어드는데 너무 밝게 읽었네. 의외였다. 늘 활짝 웃고만 있어서 아무 걱정이라고는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참 겉만 봐서 판단할 노릇이 아니라고 조지는 생각했다. 걱정 말아요, 조지. 그게 다 인생인걸요, 뭐. 참 그냥 조지라고 불러도 괜찮죠? 여기 이 버스에 타는 사람들 중에 문제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부 사이가 안 좋거나 건강 때문에, 직장 때문에 힘든 일이 한 가지씩은 다 있게 마련이죠. 인생이란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도 나름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도 당신은 참 즐겁고 행복해 보여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조지가 되물었다. 조이의 얼굴이 환한 미소로 반짝반짝 빛났다. 그건 내가 그렇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난 내 인생이 이뻐 죽겠어요. 나는 나를 사랑해요. 당신도 사랑하고요.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면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난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때론 그러기 힘든 사람들까지도요. 나 같은 사람 말이군. 조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당신 같은 사람도요. 조이는 마치 조지의 머릿속을 읽는 듯 말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그건 그렇고 웬일로 또 제 버스에 탈 생각을 했어요? 그저께 버스에서 내릴 때는 금메달리스트 칼로이스보다 더 빠르게 도망치던데. 그래서 다시는 안 탈 줄 알았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궁금해 죽겠네. 조지는 타이어 때문에 정비소에 들렀다가 브레이크에 심각한 결함을 발견한 얘기, 차를 계속 몰았더라면 큰 사고가 날 뻔했다는 얘기를 들려주며 앞으로 2주 동안은 꼼짝없이 버스로 통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정말 잘 됐어요. 당신이 내 버스에 타게 된 게 분명 무언가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라고 생각하는데 이제야 그게 뭔지 알겠군요. 조지는 그녀의 말이 선뜻 이해되지 않았다. 차를 2주 동안이나 정비소에 맡겨야 한다는데 뭐가 그리 좋습니까? 조이가 장난스럽게 너스레를 떨었다. 조지, 이제 당신한테 좀 강하게 나가도 되겠죠? 당신 머리는 참 깨트리기 힘든 호두알 같네요. 안 잡아먹을 테니 염려 말아요. 저기 룸밀러 오른쪽에 뭐라고 써있는지 보여요? 조지는 고개를 쭉 빼고 글씨가 씌어있는 게시판을 바라봤다. 이제까지 그런 게시판이 있는 줄도 몰랐다. 글쎄요, 무슨 룰이라고 적힌 것 같은데. 그래요, 그거 잘 들여다봐요. 그리고 크게 한번 읽어봐요. 행복한 인생을 위한 10가지 룰? 아래 글씨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조지는 이렇듯 고분고분한 자신이 신기하게 느껴졌지만 뭔가 강한 힘에 이끌리듯 그녀의 말을 따랐다. 아, 그래요, 조지. 이 버스에 탄 승객이라면 누구나 저 10가지 룰을 배운답니다. 이제 당신 차례군요. 생각만 해도 벌써 신나는군요. 당신이 버스를 탈 날도 열흘쯤 남았고 내가 알려줄 룰도 10가지라니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대단한데요. 조지는 왠지 어색한 기분이 들어 자세를 고쳐 앉았다. 아, 제 인생에서 룰은 지금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회사에서 룰, 아내와 약속한 룰, 집안에서 지켜야 하는 룰, 아이들과의 룰. 아, 룰이라면 지겹습니다. 순간 조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러고는 환한 미소를 짓던 그 얼굴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강렬하고 확고한 의지를 담은 눈빛으로 조지를 똑바로 응시했다. 조지! 이 룰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기회로부터 등을 돌리지 말아요. 당신이 마음만 열어준다면 앞으로 열흘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제발 마음을 열어요. 조지의 얼굴이 다시 환한 미소로 밝아졌다. 함께 할 거죠? 노라는 대답은 끼어들 틈이 없는 침착하면서도 힘있는 어조였다. 네? 네, 그러죠.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도 조지는 자기 입에서 네라는 말이 튀어나온 게 믿기지 않았다. 갑자기 귀와 눈을 쫑긋 세우고 있던 버스 안의 승객들 모두가 일제히 환성을 질렀다. 버스는 마치 잔칫집으로 향하는 관광버스나 된 듯 들썩거렸다. 조지는 새삼 버스 안에 여러 명의 다른 승객들이 있다는 걸 깨닫고 주위를 둘러봤다. 이제야 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놀라지 말아요, 조지. 에너지버스에 새로운 승객이 된 걸 환영해요. 조이는 이 시각 자신의 버스를 타고 통근하는 사람들은 모두 에너지버스의 동승자이며 자신은 이 버스의 운전사이자 10가지 인생의 룰을 전파하는 에너지 홍보대사라고 새삼 자신을 소개했다. 이 에너지버스에 탄 사람들은 모두 예스라는 긍정적인 말에 매료된 승객들이에요. 새로운 승객이 탑승하면 그가 긍정 에너지로 감염될 때까지 함께 돕는답니다. 그러려면 조지, 당신은 첫 번째 룰에 동의해야 해요. 목적지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 서두르죠, 우리. 조지는 여전히 어안이 벙벙했지만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심경이 복잡했다. 이거 내가 괴상한 버스에 탄 거 아니야? 그냥 뛰어내릴까?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한편으로 그 10가지 룰이라는 게 뭔지 너무나 궁금해졌다.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손해볼 거 없잖아. 호기심과 막연함으로 가득한 조지의 머릿속에서 그를 짓누르던 짐더미에 대한 걱정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